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한 아들과 함께 사는 60대 아줌마예요.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식이 장성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걸 보기 바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식 반려자를 찾을 때 내 결혼보다 더 신경을 쓰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얻은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정말이지 눈이 뒤집어지고 반 미친년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내 아들을 이혼시켰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제가 자식 부부 인생에 함부로 간섭하는 못된 시어머니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정말 아니었어요. 그런 억울함을 벗고자 이렇게 사연까지 보냅니다. 제 인생은 무능한 두 남자 때문에 시작부터 엉망이었어요. 무능한 아버지 때문에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저는 공장에서 미싱을 돌려야 했고, 아버지 빚 때문에 돈에 팔리다시피 술과 도박에 빠진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했거든요. 제 시댁이 예전엔 꽤 사는 집이라서 망나니 같은 아들 장가 보낸다고 돈을 주고 저를 데려간 거였어요. 저 이전에 여러 곳에 중신을 넣었지만 다들 그런 인간한테는 딸을 못 준다고 퇴짜를 놨다더군요. 자그마치 15집에서나요.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는 중신 얘기가 나오자마자 얼마냐는 말부터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딸아이 인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당장 자기 손에 쥐어지는 돈 몇 푼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우시장에 나온 송아지 가격 흥정하듯이 아버지는 시댁에 제 몸값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몇 번의 신랑이 끝에 양가 아버님이 가격 흥정을 끝내면서 제 결혼이 결정이 됐어요. 그렇게 신랑 얼굴도 모른 채 시댁에 팔리듯 시집을 온 저는 결혼식 당일에서야 저보다 10살이 많은 남편을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분명 10살 차이라고 했는데 정작 만나보니 완전 중늙은이였거든요.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아서 그런가 원래 자기 나이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더 들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나이든 외모든 그딴 건 문제도 아니었어요. 신혼 첫날부터 술에 취해 살림살이를 다 때려 부수고 술이 깨자마자 도박판으로 달려갔다는 게 진짜 문제였죠. 멀쩡한 부모라면 이런 남자한테 딸을 팔지는 않았을 테지만 제 친정아버지는 그럴 정도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누라도 자식도 돈만 준다면 다 팔아치울 인간이었으니까요. 사남매 중에 둘째이자 맏딸로 태어난 저는 태어나던 순간부터 집안 살림 미천 취급을 받았어요. 어머니 대신 집안일도 하고 밭일도 하면서 동생들 기저귀까지 빨아대며 학교를 다녀야 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나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했나 몰라요. 비록 월사금을 못 내서 담임 선생님한테 매도 맞고 도시락을 못 사가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긴 했어도 학교에 적을 두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 공장에 나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이제 다시는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공부도 제법 잘했기 때문에 중3 담임 선생님은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아버님, 정님이 여기서 학업 끝내기엔 너무 아까운 나이입니다. 장학금 준다는 학교도 있으니까 고등학교 진학 다시 한번 고려해 주세요. 배움이 있어야 아이 인생도 바뀔 수 있는 거라고요. 거참,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공부는 무슨 공부입니까? 계집애를 중학교까지 보냈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겁니다. 위로 지 오빠도 있고 아래로 동생들이 주렁주렁 있는데 맏딸이 돼서는 집안의 살림 미천 노릇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집에까지 찾아와 이 난립니까? 당장 가세요. 난 내 딸령 고등학교 보낼 생각 없으니까 쓸데없는 짓 말고 가라고요. 아버지, 저 공부하고 싶어요. 고등학교만 보내주시면 밭일도 더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잘할게요. 잠을 줄이라면 줄이고 밥을 덜 먹으라면 덜 먹을 테니까 제발 학교 좀 보내주세요. 네? 저는 담임선생님 등을 떠밀어 쫓아내는 아버지한테 달려가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역정만 내시고는 매몰차게 저를 걷어차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흙바닥에 널브러지듯 던져졌어요. 흙투성이가 된 채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한참을 울어댔죠. 아파서가 아니라 제 인생이 너무 거지 같고 가여워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이 나이에 공장에 돈을 벌러 가야 하나. 서글프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렇게 21살 봄까지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며 돈벌이를 했던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 손에 팔려서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나마 시댁이 돈이 좀 있는 집이라서 굶을 걱정은 없었어요. 그거 하나는 다행이다 싶었죠.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 집에서 부리던 사람들도 배불리 먹는 그 밥을 저는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먹어본 적이 없어요. 결혼 전부터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던 아들을 마치 저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이년아, 네가 허구한 날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 집에 들어올 맛이 나겠냐? 누가 너더러 부엌에 나와 일을 하라더냐? 그저 남편 잘 구슬러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으랬더니 그 쉬운 거 하나를 못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우리가 너 데려온다고 들인 돈이 얼만데 밥값도 못하면서 밥 입으로 들어가냐고? 하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년을 뭐 한다고 그 큰 돈을 주고 데려왔나 몰라. 이럴 줄 알았으면 얼굴 반반한 술집 년을 데려왔지. 나이 어린 거 하나 보고 거지 속으로 해서 저런 걸 데려왔을까. 아이고, 코리야.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노력할게요. 짖지도 않은 죄로 고개를 조아리고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동안 저는 정신적인 아픔이 몽둥이로 피 터지게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노름판 술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던 남편은 수중에 돈이 다 떨어져야만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그런 날이면 어머님은 제게 대놓고 눈치를 주곤 하셨죠. 아직 남자 경험이 없던 저는 어머님 등살에 못 이겨 입술도 빨갛게 칠하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돌아오는 건 폭언과 폭력뿐이었어요. 옆에 내가 조신하게 집구석에서 살림할 생각은 않고 꼬라지가 그게 뭐야? 네가 술집 작부야? 너 나 없는 동안 그꼴로 동네 사내들 앞에서 엉덩이 흔들고 다녔냐? 말해봐 이년아. 언놈이랑 붙어먹고 다닌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 오는 날만 발랐어요. 어머니께 물어보세요. 저 한눈 안 팔고 집에만 있었다고요. 너도 내가 나이 처먹고 능력 없다고 무시하는 거지? 내가 아버지 발밑에서 발발 기니까 네 눈에 내가 이 집 개새끼로 보이냐? 내가 만만해 보이냐고. 내가 오늘 네 년 버릇을 단단히 잡아놓을 테니까 각오해. 주인 몰라보는 옆편네는 매로 다스리는 게 답이니까 이리 와. 대를 이어야 한다고 어떻게든 남편과 한 방에 밀어넣는 어머님과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남편 사이에서
죽어나는 건 저였어요. 남편에게 몸이 상하고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마음이 병들어 갔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그렇게 염원하던 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아들을 낳은 건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듬해였거든요.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이 그날은 웬일인지 욕설도 폭력도 없이 저를 안더군요. 이후로도 남편은 어머님이 살아계실 적엔 그렇게 밀어내던 저를 밤마다 찾았어요. 이제야 남편이 정신을 차리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고는 경악했지만요. 호랑이 같은 남편과 개차반 같은 아들 사이에서 늘 아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남편은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시아버지 성격에 순순히 자기한테 재산을 물려줄 리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손주 하나 안겨드리고 자식을 미끼로 부모 돈을 빼먹어보자 했던 거였죠. 도박에 미친 인간 눈에는 부모 자식도 판돈으로밖엔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 인간이니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양조장을 온전히 지킬 리가 없었어요. 딱 2년 걸리더라고요. 그 많던 재산 깡그리 도박판에 쏟아붓고 알거지가 된 것 말이죠. 그때가 우리 아들 5살 때였어요.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먹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종적을 감춘 남편 탓에 저는 어린 아들과 함께 길바닥에 나앉고 말았어요. 수중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으로는 방을 구할 수도 없어서 싸구려 여인숙의 짐을 풀고는 아이와 함께 지냈어요. 날품팔이라도 하려면 애를 맡길 곳이 필요했지만 친정도 있으나 마나한 처지인데 그럴 데가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없이 어린 아들을 방에 혼자 두고 일을 다녀야 했죠. 요크루트 몇 개와 빵 한 봉지를 놓아준 채 TV를 틀어놓고 문을 잠그고 일을 다녔어요. 다행히 우리 아들이 순한 편이라서 일 마치고 돌아와 보면 까르르 웃으며 저를 맞곤 했어요. 하루 종일 뭐 했냐고 물으니 텔레비전을 봤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 잘 숨어 있었어. 소리 안 내고 조용히 있었어. 아까 누가 문을 막 두드려서 조금 무서웠는데 그래도 꾹 참고 안 들켰어. 잘 있지?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아이를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살려면 아이를 두고 일을 나갈 수밖에 없지만 한창 아이들과 뛰어놀 나이에 좁은 여인 숙방에 갇혀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순간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이렇게 키우느니 차라리 아들을 시설에 보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고된 노동으로 몸이 아픈 건 얼마든 참을 수 있었지만 내 아이를 골방에 가둬두고 키워야 하는 건 정말 참기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고민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필 그날은 아침부터 아들 녀석이 땡깡을 부리더라고요. 자기도 저를 따라가겠다고 말이죠. 어르고 달래다 기어이 혼을 내고는 일을 나갔는데 울다 지쳐 잠들었던 아들이 잠에서 깨고는 캄캄해진 방안이 무서워 자지러지게 울었던 모양이에요. 아침에 나올 때 TV랑 형광등을 켜놓고 나왔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그냥 나왔던 게 화근이었죠. 고작 5살짜리 아이가 불 꺼진 캄캄한 방에서 눈을 떴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이 울음소리에 여인숙 주인은 방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왔고 홀로 방 안에 있던 제 아이를 보고는 잔뜩 화가 난 거예요. 일을 마치고 여인숙에 가보니 주인이 저희 짐가방을 문 앞에 던져놨더라고요. 아들 녀석은 계단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요. 니 봐요 아줌마,
누구 장사 망치려고 그래요? 애를 혼자 방에 두고 나가면 어떡해요? 그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누구 보고 책임지라고. 두말할 거 없이 애 데리고 당장 나가요. 영업방해 말고 나가라고. 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애 데리고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며칠만 말미를 주시면 조용히 나갈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당장 갈 곳이 없었던 저는 눈물로 사정을 했지만 주인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 사이 잠에서 깬 아이는 울고 있는 저를 보자 자기도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여인숙 주인은 영업방해라며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며 으름장을 놓더군요. 결국 아이를 데리고 여인숙을 나오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도 늦은 데다 아이까지 데리고 있으니 난감하기 그지 없었죠. 일단 어디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서울역으로 갔어요. 거기는 야간 기차를 타는 사람들도 있으니 밤거리보다는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제품에 꼭 안겨 잠든 아들을 보니 이제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아들을 떼어놓고 나가 돈을 버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이렇게 아이한테 못할 짓을 하며 데리고 있으니 시설에 보내 지금보다는 편히 살게 해주는 게 낫겠다 싶었죠. 하지만 이렇게 떠나보내기는 싫었어요. 좋은 기억 하나쯤은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부산행 기차에 올라탔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하려고요. 굳이 부산으로 가자고 마음을 먹은 건 야간 기차 안에서 잠자리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동도 트기 전 부산에 도착한 우리 모자는 역내에서 시간을 때우고는 출근 시간이 돼서야 역을 나섰어요. 답답한 방 안에만 있다가 모처럼 밖으로 나오자 아들 녀석은 신이 났는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런 아들을 보니 가슴이 저며왔어요. 짧은 하루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싸구려 여관에 들어가 잠을 청하려는데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비빌 구석이 조금만 있었다면 내 손으로 아들을 시설에 맡길 일은 없을 텐데. 세상이 밉고 무능한 제 자신에 화가 났어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아들을 보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제 슬픔에 취해 아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서 다음날 아침 아이 손을 잡고 전날 미리 알아둔 시설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라도 사주려고 시설 근처 구멍가게에 들어갔는데 주인 할머니가 저와 제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지막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뭔 사연이 있는가 몰라도 그러면 안 된대. 저리 어린아가 눈에 밟히가 왜 살라 그러노? 애 엄마야, 이리 와가 앉아봐라. 애가 앉아 묻고 숨 좀 돌리봐라. 할머니는 요구르트를 저와 아들 손에 하나씩 쥐어주시고는 당신 옆자리를 손바닥으로 탁탁 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제 아들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요 앞에 아들 보이제? 가서 같이 놀다 오거라. 아들은 제 얼굴만 빤히 바라보았어요. 허락을 해달라는 눈치였죠. 그래서 엄마는 여기 있을 테니까 놀다 오라고 보내주었죠. 아이가 가게를 나서자 할머니가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와, 버리고 갈라고 왔나? 어찌 알았냐고? 많이 봤다 아이가. 데리고 요 앞을 지나가 올 때는 혼자 오더라. 요 짝으로 가모 고아원 안 있나? 애기 엄마도 그리 갈락하는 건 맞지? 그러지 마라. 평생을 후회한대. 할머니는 전쟁통에 자식을 잃고 부산 일대에 있는 고아원은 다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이는 찾지 못했고 고아원이 있는 이 자리에 터를 잡고
살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이를 시설에 보내려 찾아오는 부모들을 수없이 지켜봐야 했던 거예요. 아이를 버리고 도망치듯 떠나는 부모,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울면서 발길을 돌리는 부모, 다양한 모습의 이별을 지켜봤기에 저희 모자를 본 순간 왜 여기에 왔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처음 본 할머니 앞에서 그간 살아온 이야기부터 돈을 벌기 위해 아이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사정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한참을 울먹이며 말을 이어가자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라뭐 여서 지내면 안 되겠나? 아, 봐줄 사람이 없어가 그런다 했제. 내 봐주구마. 와, 신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래도 돼요? 정말 저희 아이랑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은혜 갚을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렇게 저희 모자는 이별을 하러 갔다가 구멍가게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일을 다닐 수 있게 된 저는 옷공장에 들어가 미싱을 돌렸어요.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라 시작한 거였는데 하루는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한 아주머니가 부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홀복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정확히는 옷에 스팽글을 다는 일이었어요. 홀복은 알록달록하고 화려해서 이런 걸 누가 입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주머니 말에 따르면 술집 아가씨들이나 밤무대 가수들이 주로 입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엄청 비싼 거예요. 수작업으로 스팽글을 붙여야 하니 공임이 비싸 그런다나요? 홀복 가격에 비해 스팽글을 달고 받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만들어서 직접 팔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어릴 때부터 옷공장에서 일하며 어깨너머로 본 것들이 꽤 있어서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재단을 배운 적이 없어서 옷 자체를 만들 자신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국제시장에 가면 값싼 구제옷을 판다는 소리를 듣게 됐고 거기서 쓸만한 옷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스팽글과 깃털 등 요란한 장식을 달아 화려한 홀복을 만들어내었죠. 요즘 말로 리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든 옷을 직접 업소에 들고 가 팔았어요. 처음엔 잘 팔리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2달 동안 단 한 장도 팔리지 않았죠. 그러다 끈덕지게 찾아가는 제가 보기 안쓰러웠는지 하나 둘씩 제 옷에 관심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판 옷을 사입은 밤무대 가수가 주변 반응이 좋았는지 연달아 옷을 더 사주었고 그분 소개로 다른 가수들이 제 옷을 찾아주면서 나날이 수입이 늘어갔어요. 그러다 주문량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공장 일을 그만두고 홀복 제작에 전념하게 되었죠. 구멍가게 한켠에 할머니가 쓰시던 낡은 미싱을 놓고 본격적으로 홀복 제작에 나선 저는 몇 년이 지나 제 옷공장을 차릴 수 있었어요. 홀복부터 시작해 무대 의상, 댄스복 등 특수 의상을 만드는 공장이었죠. 제가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제 아들은 할머니가 돌봐주셔서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모자를 받아주었던 할머니는 저희와 함께 산 지 10여 년쯤 지나 세상을 떠나셨어요. 굴곡진 인생을 사시다 잠든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죠. 인생의 은인인 할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곤 가족이 없는 할머니를 위해 제사상을 차려드리는 것뿐이었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할머니 기일만큼은 아들과 함께 제사를 지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들 녀석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녀석은 잘 자라주었어요. 일하느라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집안 살림도 하고 쉬는 날엔 저 대신 먼저 일어나 아침상을 차려주는 기특한 아들이었죠. 세상에 우리 모자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의지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우리 모자는 이별을 하게 되었죠. 엄마,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나 없다고 대충 물에 말아 드시지 말고 제대로 드셔야 돼요. 알았죠? 아유, 네가 내 아들이 아니고 내가 네 딸인 것 같다. 무슨 애가 엄마 밥 챙겨 먹는 것까지 걱정을 해. 엄마는 알아서 잘 챙겨 먹을 테니까 우리 아들이나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지내. 용돈 아낀다고 라면 먹지 말고 돈 떨어지면 제깍제깍 연락하고. 엄마가 죽어라 돈 버는 이유가 뭐겠어? 그저 내 새끼 배골지 말고 잘 먹고 입히려고 그런 건데. 엄마 걱정을 하는 아들을 서울에 두고 부산으로 내려오니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횡했어요. 아들한테는 삼시세끼 잘 챙겨 먹겠다고 약속했지만 집에 사람이 없으니 그러기 쉽지 않더라고요.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깜깜한 집에 들어서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아들의 아픔을 그때 절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아들은 늘 불 꺼진 집에 홀로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뿐인 아들의 삶을 구멍 뚫린 가슴으로 만들어왔던 게 아닐까 하는 자책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건 훗날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죠. 아들과 떨어져 지내는 허전함과 달리 제 사업은 잘 진행되었어요. 공장도 잘 돌아가고 돈은 따박따박 통장에 쌓여갔죠. 하지만 제 삶은 점점 더 황폐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대학 생활에 적응이 되어가는 아들은 점점 더 제게 전화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그럴수록 저는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목소리조차 자주 못 듣는 생활이 점점 더 버거워질 때쯤 옷공장은 부산에 두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돈을 움켜쥐고 멀리서 그리워하기보다는 덜 벌더라도 아들 옆에서 지내는 걸 선택한 거죠. 아들은 자신이 보고 싶어 돈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왔다는 말에 감동하더라고요. 함께 살면서부터는 오히려 전보다 문자도 자주 하고 전화통화도 수시로 했어요. 아들은 그렇게 다시 제게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눈에 돈 벌 기회가 보이니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는 분이 도매시장에 가지고 있던 가게와 온라인 사업체를 저보고 인수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젠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살고 싶다고요.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어요. 서울에 터를 잡고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모처럼 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다시 일을 시작하면 예전처럼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생활로 돌아갈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먼저 아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흔쾌히 해보라고 하지 뭐예요. 그때는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미소 뒤에 감춰진 아들의 그늘은 애써 보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한 도매업과 온라인 사업은 시작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예상대로 아들과는 한 집에 살면서도 얼굴 마주칠 시간도 없이 바빠졌어요. 그때 그렇게 아들 녀석을 외롭게 두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만 알았어요. 나 죽고 없으면 내 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던 해 아들은 다행히 취업에 성공했어요.
비록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꽤 재정이 탄탄한 회사였죠. 제가 서울에서 다시 장사와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멀어진 모자 사이는 아들이 취직을 하면서부터 더 심해졌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얼굴 마주치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바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할머니 제사 때는 빠짐없이 참석하곤 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할머니 제사가 우리 모자로서는 마주보고 밥을 먹는 유일한 시간이 되었죠. 세월 탓인지 제 부족함 탓인지 사회인이 된 아들은 많은 게 변했어요. 어릴 때는 엄마밖에 모르던 녀석이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휴가 때도 지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기에 바빴거든요. 그게 못내 서운해서 도매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는 주변 상인들한테 푸념을 했더니 글쎄 이러는 거예요. 언니, 그건 언니가 이상한 거야. 한창 연애도 하고 놀 나이에 어떻게 엄마랑 같이 있길 바래. 우리 딸들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지방에도 못 들어오게 했다고. 내 보기엔 언니가 서운해할 게 아니라 이참에 언니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 아들 나이가 30 넘었다면서. 당장 결혼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데 며느리 들어오면 얼마나 질투를 하려고 그래.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난 그저 아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 뿐인데. 그리고 엄마로서 그 정도 서운한 것도 말 못해.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고, 언니 말하는 레퍼토리 들어보니까 심술 맞은 시어머니 될 확률이 다분하네. 요즘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들한테 집착하는 시어머니라고. 괜히 아들한테까지 미움받지 않게 지금부터라도 마음 고쳐먹어. 저도 사람인지라 그 말을 들을 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낸 시장 상인 얘기를 듣다 보니 성인이 된 자식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맞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조금씩 아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할 무렵 아들 녀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에 사람을 데려왔어요.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시원한 게 참 이쁘더라고요. 게다가 직업도 아주 좋았어요. 피부과 의사였거든요. 나이는 제 아들보다 4살이 더 많았지만 그런 건 별 상관이 없었어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한이 남아 그런가 의대 공부까지 한 며느리감이 그저 좋게만 보이더라고요. 의사라고 해서 도도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제게 싹싹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 머리도 좋지만 인성도 괜찮은 아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쌍수 들고 환영했죠. 주변 상인들한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도 했고요. 그랬더니 맞은편 가게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 정수가 그쪽 집에서는 별말 없어? 병원을 차려달라거나 열쇠 몇 개를 해오라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의사는 의사인데 여자 쪽 집에서 바라지 않겠냐 이거지. 자식 의대 보내는데 돈이 한두 푼 들었겠어. 자식 가지고 장사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바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아유 형님 그런 걱정 마세요. 우리 며느리감은요 그런 거 바라는 애가 아니에요. 그쪽 부모님도 그렇고요. 뭐 병원 차려달라 그러면 하나 차려주죠 뭐. 지금까지 내가 지문이 닳도록 바느질해가며 돈 번 이유가 뭔데요? 내 새끼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그런 건데 쟤들이 사는데 병원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못 해주겠어요? 달러 빚을 내서라도 해주죠. 하긴 피부과면 돈도 잘 벌 텐데 투자한다 셈 치고 병원 하나 차려주는 것도 좋지. 그런데 며느리감에 비해 아들 직업이 조금 처지는 거 아냐?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다닌다고 했잖아. 잘날 마누라한테
기주고 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열이 확 나더라고요. 며느리감에 비해 내 아들 학벌과 직업이 딸리는 건 사실이지만 대놓고 말을 하니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니 형님, 말이 좀 이상하네요. 우리 아들 직업이 뭐가 어때서 그래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지능력 발휘해가며 돈 버는 건 똑같은데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러나 몰라. 솔직히 형님, 내가 의사 며느리 본다니까 부러워 그러는 거죠? 사람이 심보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지금 네 아들 흉보려고 이러는 거야? 난 그저 걱정이 되니까 그러는 거지. 아이고 됐네요.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배 아파 그러는 거지. 우리 아들은 결혼해서 잘 살 테니까 형님은 형님 자식들이나 걱정하세요. 엄마들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게 내 자식 흉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저도 평소와 다르게 앞집 형님한테 성질을 냈어요. 제가 시장에 자리를 잡을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준 분이었지만 딴 건 몰라도 아들 문제가 걸리니 그냥 웃고 넘길 수가 없었거든요. 주변 시선도 그렇고 괜한 자존심도 걸린 문제라서 저는 보란듯이 성대하게 아들 결혼식을 치러줬어요. 결혼식에 참석한 상인들도 다들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요. 다행히도 아들 내외는 결혼하고 한동안 별 탈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이듬해부터 아들 녀석이 할머니 제사를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보다도 먼저 제사를 챙기던 녀석인데 말이죠. 며느리 말로는 회사 일이 바빠서 툭 하면 야근을 한다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내심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지들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그 이듬해에도 또 제사에 빠지지 뭐예요. 제사만 빠지는 게 아니라 명절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찾아오지 않으니 제가 찾아갈까도 했지만 주변에서 극구 말렸어요. 언니, 아들 집에 멋대로 찾아가는 시어머니가 최악이라는 건 몰라요? 그냥 지들끼리 잘 살게 놔둬요. 요즘 애들은 명절이니 시부모 생신이니 그런 거 잘 안 챙겨요. 괜히 찾아가면 아들 내외 사이에 부부싸움밖에 안 난다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하는 말에 꾹 참고 지들이 먼저 오기를 기다린 지도 3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아들 내외 얼굴도 잊어버릴 판이었죠. 그러다 하루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제가 아들한테 전화해 집에 좀 들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 일이 바빠서 언제 일이 끝날지 모른다며 나중에 보자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 아들 집으로 찾아갔죠. 집 앞에 가서 기다릴 심산으로요. 그런데 세상에 11시가 넘어서 돌아온 아들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옷차림도 티셔츠 차림인데다 온몸이 땀에 흠뻑 쩔어 있더라고요. 혈색도 안 좋고 완전 초조감이 돼 있는 아들을 보니 울컥했어요. 지훈이 너 회사에 있던 거 아니었어? 옷차림이 그게 뭐야? 너 혹시 회사 잘렸니? 그래서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집에도 안 왔던 거야? 아니야, 잘린 거 아니고 내 손으로 그만둔 거야. 엄마, 나 피곤하니까 그만 좀 가. 나 새벽에 일 나가야 돼. 얘,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안 되겠다. 일단 엄마랑 병원부터 가자. 그러자 아들은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제발 나 좀 내버려 둬요.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일이 전부면서 왜 갑자기 찾아와 이러냐고요. 엄마한테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요, 다 기억해요. 엄마가 나 고아원에 버리려고 했던 거 다 기억한다고요. 할머니 아니었음 그날 엄마는 나 버렸을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그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들과 할머니 가게까지 갔었는지를. 아들은 버럭 소리를 지르곤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문 밖에 주저앉아 멍하게 앉아 있었죠.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새벽 1시가 넘어서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저를 본 며느리는 꽤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는 저를 데려다 주겠다며 주차장까지 따라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그간 있었던 일을 전해주었죠. 2년 전 제 아들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강제 퇴사되었다고요. 거액의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퇴직금도 포기하고 나왔다더군요. 지금은 남은 빚을 갚기 위해 택배 배달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면서 밤낮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손 놓고 방관해온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빚이 얼마나 된다니? 내가 그 빚 갚아줄 테니까 우리 지훈이 몸 좀 추스릴 수 있게 일 그만두라고 해. 그런데요, 어머님, 그 이가 알면 안 받으려고 할 텐데요. 어머님한테 손 벌릴 것 같았으면 진작 그랬겠죠. 자기가 원치 않으니까 숨긴 걸 텐데 이제 와서 어머님 돈 받은 거 알면 엄청 화낼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희 친정에서 해준 돈이라고 하고 줄게요. 유산 받을 거 미리 받았다고 하면 낫지 않겠어요? 갚아야 될 이유도 없으니 일도 줄일 거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하자. 다음날 저는 며느리 계좌로 아들이 회사에 갚아야 할 돈 2억 3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하니 지난 2년 동안 며느리 혼자 벌어서 생활했을 거란 생각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귀한 남의 집 딸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달부터 아들 대신 제가 생활비를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반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상태도 많이 호전돼 보여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 와이프한테 병원 좀 차려주면 안 돼요?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가장 노릇을 못하잖아요. 못난 자식 대신이다 생각하고 병원 좀 차려주세요. 왜? 네 와이프가 병원 해달래? 아니요. 그냥 내가 미안해서 그러죠. 그리고 그때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사는 게 힘들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엄마. 아니다. 엄마가 너한테 소홀했던 건 사실이잖아. 그래도 지훈아, 엄마는 정말이지 너랑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았어. 어린 널 여관방에 숨겨두고 일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가 다른 애들처럼 밖에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방 안에만 갇혀 사는 게 너무 미안해서 차라리 시설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야. 돈 벌면 당장 데려오려고 했었어. 정말이야. 그러자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군요. 엄마, 미안해할 거 없어요. 덕분에 할머니 만나서 함께 살 수 있었잖아요. 나 엄마 원망 안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일도 열심히 하려고요. 엄마가 차려주시는 병원 제가 제대로 키워볼게요. 그래서 엄마 돈 꼭 갚을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사실 아들의 뜬금없는 병원 타령에 좀 놀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못해줄 일도 아니었어요. 제가 자식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 죽으면 아들한테 물려줄 재산 미리 좀 떼어준다고 생각하면 문제될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알겠으니 와이프랑 상의해서 병원 자리부터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일주일도 안 돼서 병원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개원까지는 일사천리로 순식간에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며느리 병원 개업식이 다가왔고 저는 그동안 제 아들 내외를 두고 말들이 많던
시장 상인들을 죄다 불러 개업식에 찾아갔어요. 내 아들 내외가 번듯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걸 자랑도 할 겸 잘난 며느리 자랑도 할 겸 해서 부른 거였죠. 그런데 개업식에 온 앞가게 형님이 제 며느리를 보자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손을 벌벌 떨면서 저를 불렀어요. 형님을 따라 건물 비상구로 나온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정수가 네 며느리 진짜 정차는 말이야. 아,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 사실 나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 내가 니네 며느리를 본 게 몇 년 전에 결혼식장에서 본 게 다잖니. 근데 오늘 보니까 딱 알겠더라. 네 며느리 도박 중독자야. 도박이라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도박에 미친 남편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을 경험했던 저였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약수동 오여사 알지? 왜? 시장 사람들이 돈 빌려다 쓰는 일수 아줌마. 일전에 내가 급전이 필요해서 오여사 사무실에 갔는데 자기 며느리가 거기 있더라고. 그땐 정숙이 네 며느리인지 몰랐지. 암튼 도박 때문에 진 빚이 10억에 가깝게 된다는 거야. 남편 퇴직금 빼서 얼마 갚고 지 월급도 매달 차압당하고 있다나? 어디서 났는지 요전에도 2억 얼만가 갚았는데 그러면 뭐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도박쟁이들이 돈 떨어졌다고 손 놓는 거 봤니? 지 마누라에 자식들까지도 팔아먹는 족속들인데 모르긴 해도 이 병원도 조만간 다 빼먹지 않을까 싶다. 앞가게 형님 말을 들어보니 그간 있었던 일들이 착착 들어맞는 게 틀림없다 싶었어요. 하긴 저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밤낮 없이 일해 회사돈 갚겠다고 했던 놈이 갑자기 병원을 해달라고 온 것도 이상했죠. 이게 다 며느리가 중간에서 꾸민 짓이었기에 아들도 저도 속았던 거예요. 속에서 천불이 난 저는 한창 개업식으로 북적이는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고사장에 놓인 시루떡을 들고 그대로 며느리 얼굴에 던져버렸죠. 느닷없는 세례의 며느리는 물론 사돈집 사람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 도박에 미친년아. 니년이 내 아들 인생 말아먹고 이젠 내 돈까지 끌어다 도박판에 밀어 넣을 생각이냐? 의사? 니깎게 무슨 의사야? 도박에 미친 인간 쓰레기지. 너 내 아들이 회사에 손에 입힌 돈 갚는다고 받아간 내 돈 2억 3천. 그거 어딨니? 정말 내 아들 회사에 갚아줬어? 아니지. 네 도박빚 갚는 데 썼지? 약수동 오여사한테. 그러자 며느리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저와 제 아들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 있던 아들은 그제야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도박빚? 당신 그게 사실이야? 나한텐 의료사고가 있어서 합의금 필요하다고 했었잖아. 그게 합의금이 아니라 도박빚이었어? 여보,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야. 도박은 무슨. 내가 무슨 도박을 해. 자기 나 못 믿어? 자기 엄마가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동안 돈에 미쳐서 아들도 나 몰라라 해놓고 이제 늙고 힘 떨어지니까 당신한테 매달리려고 그러는 거라고. 자기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자기 엄마가 아니라 나잖아. 그런데 내 말을 못 믿어? 며느리는 눈 하나 깜박 않고 거짓말을 해댔어요. 그러자 사돈 양반이 한숨을 푹 쉬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는 자기 딸이 대학 시절부터 도박에 빠져 살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공부 스트레스를 못 이겨 장난삼아 했던 스포츠 토토를 시작으로 점점 더 도박에 빠져들어갔다고요. 그러면서 선처를 구하더라고요. 앞길이 창창한 아이니 한 번만 봐달라고요. 앞길이 창창해요. 지 남편 회사까지 그만두게 만들고 시어머니 돈까지 빼서 도박하는 년이 앞길이 창창하다고요. 아이고, 그럼
이 나라 교도소에 갇혀있는 온갖 범죄자들이 다 앞길 창창한 인간들이겠네요. 사돈도 정신 차리세요. 자기 자식이라고 감싸고 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당신들이 그동안 쉬쉬하고 눈 감아준 바람에 내 아들 인생까지 망가질 판인데 누구 보고 용서를 하라 말아 하냐고요. 난 절대 용서 못해요. 저 도박쟁이년 당장 교도소에 쳐넣고 전연이 망가뜨린 내 아들 인생 보상받을 거라고요. 그제야 며느리는 제 다리에 매달려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했지만 그걸로 화가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당장 아들 내외를 이혼시키고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했죠. 그동안 며느리가 도박빚으로 쓴 돈과 내 아들이 받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했어요. 결국 배상금은 며느리 부모가 대신 갚아주었고 며느리는 의사면허 박탈과 도박치료센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 아들이 작년에 재혼을 했거든요. 제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하던 직원인데 얼마나 야무지고 착실한지 몰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지 동생들 대학 공부까지 다 시킨 기특한 아이죠. 제가 일선에서 물러나며 부산에 있는 옷공장과 서울에 있는 가게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을 아들한테 넘겨줬는데 그때 같이 일하다가 눈이 맞았지 뭐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 부부가 열심히 벌어다 저를 먹여 살리고 있답니다. 올 가을이면 첫 손주도 태어날 거라서 전 요즘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두 남자 때문에 일그러졌던 힘겨운 내 인생이 이제야 온전히 제 자리를 찾은 기분입니다. 사는 게 그렇잖아요. 절망이 있으면 희망도 있고 고통이 있으면 기쁨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힘든 일을 다 넘겼으니 이제는 행복한 인생을 꿈꿔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가족들과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